당신의 간 상태로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네요. 바르샤바 메디컬 인스티튜트의 차가운 진료실에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레셴 노바크 교수는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간 전문의로 알려진 그의 진단은 대개 정확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고 저는 그저 하얀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22, 인생이 가장 활기차야 할 나이에 저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목이 메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노바크 교수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만 이제는 통증을 줄이는 것 말고는 당신의 간은 이미 너무 많이 손상되었어요. CT, MRI, 혈액 검사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기 간암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제 꿈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에 계획했던 북유럽 역사 투어를 이끌 수 없게 됐습니다. 폴란드 최고의 유럽 여행 가이드라 불리던 제 이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어요. 종교도 없는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 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매일 지나치던 여행사, 외국어 책들로 가득한 내 방, 다음 여행을 위해 준비해둔 자료들. 이제는 다시 쓸 일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인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의 여행 가이드 나탈리아 코발스키입니다. 22살 유럽 전역을 누비며 역사와 문화 투어를 인솔하던 중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는 제 얼굴만 보시고도 직감하셨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처럼 이제 내 딸마저. 그 말씀에 우리 가족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죠. 5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도 같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께서 하루하루 약해지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저희 가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18살이었던 언니 안나는 크게 변했어요. 항상 밝고 활발했던 언니는 의학에 모든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바르샤바 의과대학에 입학한 언니는 최고의 성적으로 학년을 마치며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3학년이 되었을 때 언니는 폴란드 국립의학연구소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고 간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박종현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언니와 한국의 첫 만남이었죠. 나탈리아,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놀라워.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의 간질환 치료법은 유럽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 언니는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박 교수와 연락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리고 의대를 졸업한 후 박 교수의 초청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폴란드와 한국, 전혀 다른 두 나라를 오가며 연구를 이어가던 언니는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서울대 병원에 남기로 했어. 여기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최고야. 어머니는 언니의 결정에 크게 반대하셨어요. 안나, 왜 그렇게 먼 나라에 가야 하니? 여기 바르샤바에도 좋은 병원이 많잖아.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퀴리 암센터는 유럽 최고 수준이야. 하지만 언니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내 연구가 성공하려면 최고의 환경이 필요해. 서울대 병원은 간재생 연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리고 아빠를 떠나보낸 후 나는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어. 결국 어머니도 언니의 열정을 이해하셨고 안나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질환 치료법을 연구하는 의사가 되었죠. 저는 그것이 언젠가 제 생명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2살 생일날 아버지는 저를 바르샤바 구시가지로 데려가셨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아버지는 모든 건물과 거리마다 얽힌 역사를 들려주셨죠. 나탈리아, 역사는 돌과 벽돌 속에 숨어 있단다.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우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를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셨어요. 와지엔키 공원에서는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고, 비스와 강변에서는 종이배를 띄우며 삶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눕게 되셨을 때 저는 매일 병실에서 그날 배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힘이 없으셨지만 아버지의 눈은 항상 반짝였죠. 계속해서 세상을 여행하렴 나탈리아. 내가 본 모든 것을 내게 들려주면 나도 함께 여행하는 것 같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는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진단 결과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은 이미 새벽이었을 텐데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탈리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분명 연구실에서 밤샘 중이었을 텐데도 한치의 피곤함도 내비치지 않는 언니였죠. 언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 간암이래. 6개월 시한부래. 말을 끝내자마자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롭고 결연한 톤이었죠. 지금 당장 한국으로 와.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난 그냥 여기 있을래. 남은 시간은 엄마랑 보내고 싶어. 제 말에 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포기하는 거야? 그렇게 쉽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 기억 안 나? 남은 시간은 가족과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했지? 그저 아빠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난 그때부터 맹세했어. 다시는 그런 무력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언니의 말을 어머니께 전하자 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안 돼. 너를 그 먼 곳으로 보낼 수 없어. 내가 여기서 직접 돌볼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안나는 언제나 머리로만 생각해. 하지만 치료가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니? 내 아버지도 바르샤바 종양학센터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치료했지만 결국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언니는 5년 동안 이것만 연구해 왔어요. 아빠 때와는 달라요. 그리고 노바크 교수님도 만약 다른 의견을 듣고 싶다면 해외 병원을 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또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차라리 내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신다며? 내 연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야. 나탈리아, 내가 지금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있어.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결과가 매우 유망해. 몇몇 환자들은 이미 놀라운 회복을 보이고 있어. 하지만 언니, 엄마는 내가 아빠처럼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하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탈리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내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 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계속해서 세상을 여행하라고 하셨지? 이것도 하나의 여행이야. 생명을 향한 여행. 아빠는 선택권이 없으셨어. 하지만 너는 있어. 언니는 계속 설득했어요. 내가 서울대 병원에서 박종현 교수님과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바로 너 같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야. 나탈리아, 이번엔 달라질 수 있어. 절대 포기하지 마. 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서울대 병원의 국제환자센터와 연락을 취했고 모든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보건복지부의 희귀난치성 질환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제 케이스를 신청해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방에 오셔서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없이 제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항상 내가 특별하다고 말했단다. 눈에 별을 담고 있다고 늘 그랬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옳았어. 넌 정말 특별해. 내 언니도 특별하지. 언니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나는 두려워.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능성을 놓치는 거야. 한국으로 가서 언니와 함께 싸워보렴. 그날 밤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투병 일정표, 의료기록부, 최근 검사 결과들. 마지막 치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문득 이것이 정말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투어 시작 전 늘 산책하던 올드타운, 아버지와 자주 갔던 와지엔키 공원, 가족과 추억이 담긴 모든 곳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5년 동안 간질환 연구에 매진해온 의학자의 확신이었죠.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누군가를 또 잃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의지였을까요? 어머니는 밤새 제 방을 들락거리셨어요. 한 번은 따뜻한 스웨터를, 또 한 번은 제가 어릴 적 좋아하던 세계 지도를 가져오시며 마치 어린 시절 제가 첫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날처럼 분주히 움직이셨죠. 그렇게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 언니에게서 비행기표가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아침 8시 비행기. 바르샤바에서 서울까지. 이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야. 나도 살고 싶어. 마지막으로 바르샤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행사 사무실을 지나칠 때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북유럽 투어를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며 설렘에 부풀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었죠. 1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있었어요.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평소보다 심해진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죠.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자마자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나탈리아. 저를 향해 달려오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리는 다급한 목소리들. 공항 의료진들의 신속한 대응이 시작되었어요. 누군가가 제 팔에 링거를 꽂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평온한 생각이 들었어요. 16시간의 비행 끝에 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거구나. 아버지처럼 결국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이 여정이 오히려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나탈리아,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이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흐릿한 의식 속에서 들리는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 공항 의료진들의 발 빠른 대처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그리고 제가 탄 구급차를 직접 뛰어가며 따라오던 언니의 모습은 나중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의료진에게 전해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공항의 대응은 완벽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었어요. 공항 의료센터에 미리 연락해 위중한 간 질환 환자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렸고 제 의료 기록도 전달해 두었죠. 덕분에 의료진들은 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필요한 응급 장비와 약물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어요. 의료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와 기계음만 희미하게 들렸죠. 환자 간 수치 위험 수준입니다. 즉시 응급 처치 필요합니다. 드레싱 준비하세요. 산소 공급량 높여주세요. 언니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달려왔어요.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상치 못한 발표. 이건 간암이 아닙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초기 자가 면역성 간염의 악화 상태예요.
바르샤바에서의 진단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집중치료실로 향하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죽기 위해 떠난 여정이 오히려 저를 살리게 될 줄은 몰랐다고. 집중치료실의 차가운 공기, 하얀 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국의 의료진들과 언니, 그리고 운명이 준비한 기적을 마주하게 될 줄은.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처음 마주한 것은 놀라운 의료기술이었어요. 침대 옆 대형 모니터에는 제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간호사는 태블릿 PC로 차트를 확인하며 영어로 상태를 설명해 주었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의료진들과 공유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코발스키 씨 환영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에 계십니다. 침대 옆에는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죠. 나탈리아, 들려줄 소식이 있어. 너의 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르샤바에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바르샤바에서의 진단은 잘못됐어. 너는 간암이 아니라 자가면역성 간염이야.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된 거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치료할 수 있어. 자가면역성 간염. 그것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내 간을 공격하는 병이었어요. 심각한 질환이지만 간암처럼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죽지 않아. 오히려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눈물이 흘러내렸죠.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이제 삶을 선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움을 매일 경험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었죠. 링거에 주입되는 약물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약물 투여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며 체온과 혈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간호사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죠. AI 분석 시스템이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죠.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첨단 의료 시스템이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병실 밖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둘러보던 날,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복도를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로봇이 보였죠. 약품과 의료 물품을 실어 나르는 로봇은 엘리베이터도 혼자 탈 수 있었고,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비켜주기도 했어요. 중앙 로비에는 거대한 디지털 벽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스크린이 아닌 실시간 의료정보 시스템이었죠. 각과의 대기 시간, 수술실 현황, 심지어 각 의료진의 위치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언니가 데려간 곳은 재활치료센터였어요. 첨단 재활 로봇이 환자의 걸음걸이를 교정해주고 VR 시스템으로 재활 운동을 돕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스마트 미러 시스템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면 환자의 자세와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올바른 동작을 안내해 주었죠. 치료가 진행되면서 의료진은 제 심리적 상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교수는 회복 과정에서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발스키 씨, 간 질환 회복에는 약물 치료만큼 정신적 안정과 긍정적 활동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간 기능 회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김 교수는 제게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표현 예술 치료를 권했습니다. 표현 예술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치료법이었어요. 당신의 여행 가이드 경험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는 훌륭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지만 김 교수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 강화가 중증 질환 환자의 회복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었죠. 제가 여행 가이드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지식을 활용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재활 과정에는 문화적 스토리텔링 세션이 포함되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병동의 한국 환자들에게 폴란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통역을 도와줬고 환자들은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코발스키 씨, 당신의 세션 후에 환자들의 통증자가 보고 수치가 평균 2점 감소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의료진의 격려에 자신감을 얻은 저는 더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장기 입원 중인 소아, 암 환자들을 위한 가상 세계 여행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들려주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에 푹 빠졌고 때로는 그 나라의 간단한 언어도 배웠죠. 오늘은 폴란드의 전설에 대해 알려줄게요. 바르샤바의 인어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런데 이 인어는 다리가 아니라 검을 들고 있답니다.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치료 3개월 차 의료진은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코발스키 씨, 간 기능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치료에 매우 잘 반응하고 있어요. 바르샤바에서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았던 그 시점에 저는 오히려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의학적 기적이 아니야.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내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야. 치료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건강을 회복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했지만 이제 죽음의 그림자는 저에게서 멀어졌죠. 퇴원 후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여행 가이드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투어를 진행했죠.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며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역에 알려졌고 많은 간 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언니와 박 교수님은 제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이는 자가 면역성 간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회복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여행자로서요. 언니 안나는 나탈리아, 이번에는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될게. 내가 병실에서만 보았던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언니와 함께한 서울 여행은 병실 창문으로만 보았던 도시를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남산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이 아름다운 도시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어요. 서울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제가 입원했던 병원을 다시 방문했어요. 병실 창문에서 바라보던 서울 하늘을 기억하며 이번에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죠. 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언니, 내가 이곳에서 새 삶을 얻었어. 이제 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 이제 저는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간질환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지만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2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고 여전히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간 질환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1년에 2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한 번은 바르샤바에서 한 번은 서울에서. 서로 다른 두 도시에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이드로서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투어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단순한 관광 정보가 아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전하려 노력해요. 지난 겨울 언니와 함께 한국의 설날을 보냈어요. 박 교수님 가족이 저희를 초대해 전통 떡국을 나눠 먹으며 저는 한국에서 또 다른 가족을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산타워의 불빛을 바라보며 언니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탈리아, 넌 2개의 고향을 가진 행운아야. 바르샤바와 서울, 두 도시가 너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날은 기적과도 같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감동 사연 잘 들으셨나요? 나탈리아의 사연을 들으니 우리는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